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입니다. 오늘은 명화를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의 그리스 신화의 성립에 이어서 그리스 신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처음 대한도는 물론 이미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체계가 혼동되시는 분들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그리스 신화의 전승 과정과 전체의 체계 및 지배신들의 출현 세대와 가계도를 결합한 구분으로 그리스 신화를 한눈에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멀게는 기원전 4만년경 구석기 시대에 시작하여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 문명이 초석이 다져지는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6 내지 11세기경의 미케네 전성기에 주된 내용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스는 원래 여러 소아시아계 민족들이 선주민으로 발칸반도와 크레타섬 및 소아시아의 남서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도 유럽어족 계통의 아카이안과 이오이아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미케네는 키카라데스 문명과 미누아 문명을 바탕으로 그리스 문명의 모체가 되는 에게 문명을 이룩합니다. 미케네는 원주민인 크레타섬의 미누아인과 벨라스코인들의 설화를 바탕으로 주변의 히타이트, 페니키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의 선진 문화와 소아시아의 식민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와 에누마 엘리쉐 등으로부터 영웅 서사시와 대홍수 이야기 그리고 천지창조 신화 등을 계승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경 트로이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기원전 11세기경 북방의 철기인 도리아인의 침입을 받아서 미케네의 여러 왕궁은 물론 주변 지역이 전부 파괴되고 문명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수백 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구전으로 떠돌던 그리스 신화가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의해서 최초로 정리됩니다. 이는 19세기 말 독일의 슐리만에 의해서 신화가 트로이 전쟁의 역사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호메로스의 작품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리아스에서는 신이 인간을 지배하지만 오디세이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두 작품의 신의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호메로스가 장님이었다라고 하는 설과 연결해보면 타당성이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은 신들의 계부와 우주의 기원, 인간의 출현 및 신들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죠. 헤시오도스는 글을 배우지 못한 목동이었지만 헬리콘 산에서 무사히 즉 뮤즈들 여신들로부터 시를 배웠고 신이 인간의 행복을 질투, 시기하였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헤시오도스가 의무 시인으로부터 시작법을 배웠고 이후 5세기경에는 희극보다는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등의 3대 비극 작가들이 먼저 활동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 작품의 소재는 신화로서 반원형 노천극장에서 연극의 소재로 공연이 되어서 인기를 매우 얻었다라고 합니다. 인편 기원전 3세기의 작가 아폴로니오스는 영웅 이아손과 아르고 원정대의 모험 신화를 정리한 아르고나우티카를 남겼으며 기원전 2세기의 아폴로도로스의 신화 모음집, 역사가이자 전기작가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의 저작들도 그리스 신화의 맥을 이어가는 데 일조를 합니다. 로마 시대로 가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베르길리우스의 영웅 서사시인 아이네이스, 농경시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흐름을 이어갔으며 그리스 신화를 로마식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독교 사상과 함께 근현대 서양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맡으며 서양 문화 형성의 밑거름이 됩니다. 18세기 독일의 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 미국의 토마스 불핀치의 신화는 로마의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계승하여 현대 유럽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널리 익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 신화는 BC 8세기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에 의해서 본격 시작하여 AD 380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의 국교화로 금지시킬 때까지 약 1300여 년간 그리스 본토와 지중해 주변의 고대 그리스 식민지는 물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전설과 설화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나 이설들이 추가되거나 섞여서 정형화하거나 확실한 분류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는 우주 생성 및 신과 인간의 탄생을 설명하는 천지창조 설화, 일명 창세신화와 영웅들의 모험과 전쟁을 노래한 영웅신화,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나 기괴한 모습의 바위나무 지형의 기원을 설명하는 변신기원신화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신화는 세계의 모든 사물과 인간들이 지상에 출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우주 만물의 발생과 그 기원에 관한 설화를 말합니다. 그리스 창세신화는 다시 천지창조, 신들의 탄생, 인간 창조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천지창조는 천체와 땅과 바다의 출현에 관한 것이고, 신들의 탄생은 신들이 어떻게 출현하여 이 세상을 지배했는지에 관한 것이며, 인간 창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웅신화, 한마디로 특정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설화를 말하죠.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란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에서 제시된 인간 5세대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으로 청동시대의 인간들이 자멸하게 되자 제우스가 신과 인간의 반반의 영웅족들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들은 반신족으로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지만 모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고결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 또는 테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그의 아르고의 원정 이야기, 테바의 이야기, 아르테우스가의 이야기, 페르세우스의 모험 이야기. 그들은 신은 아니지만 초인적이거나 범상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무리에게 정체성이 중심이 되어서 영웅신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세 번째, 기원신화는 체계나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나 영웅 중심이 아니며 지리적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복잡한 줄거리도 없이 단순하게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기암괴석의 내력, 특이한 종교의식의 기원, 고유명사의 연역, 오래된 나무에 얽혀있는 전설 또는 별들에 관한 이야기 등이 기원신화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암브루시아와 넥타르를 먹으며 피 대신 이코르라고 하는 천상의 액체가 흐르고 있어서 불로 불사의 존재들입니다. 신들의 담당 분야에 따르면 하늘의 신, 바다와 물의 신, 대지와 자연의 신, 지하세계의 신, 추상적 개념의 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 신화에 입문할 때 보다 쉽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출현 세대와 가계도를 결합한 구분을 따르되 개괄적으로 살피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다음 주제인 창세 신화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다른 민족과 같이 그리스인들도 세계 창조에 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절대적인 유일신에 의한 천지 창조가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라고 하는 우주의 자궁에
만물은 자연이 이루어져서 각기 제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이고 신과 인간도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대체로 6세대로 새로운 지배층과 문화가 계속 유입되고 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고 혼돈의 카오스에서 질서의 코스모로 가는 여정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의 탄생으로부터 지배 변화 과정은 물론 우주의 기원과 세계의 시작까지 질서정연하게 서술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작품으로는 BC 8세기의 서사신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입니다. 그래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기준으로 태초의 신인 프로토게의 티탄 신 그리고 올림포스 신 등으로 나누어서 그리스 신들의 지배 변화 과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초의 신. 최초로 무한의 공간인 카오스가 이루어지고 가슴이 넓은 대지인 가이아와 우주 만물의 결합과 번식을 돕는 보이지 않는 힘인 에로스 등 세계가 만들어지던 당시 태초의 신들을 말합니다. 세계가 만들어질 당시의 혼돈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신들을 뜻하며 대개는 빛이나 어둠이나 하늘, 바다, 산맥과 같은 만물의 활동을 무대로 추상화하고 의인화된 신으로 묘사됩니다. 처음 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프로토게노이 그리스어죠. 그 다음에 1세대 신 또는 태초 신이라고 이들을 부릅니다. 두 번째 티탄 신 2, 3세대죠. 가이아는 만물 활동 부대인 태초의 신들을 만든 뒤에 우라노스와 어울려서 2세대인 우라니데스라고 하는 아들 6과 딸 6의 12남매와 키클로롭스 즉 에눈박이 거인들이죠. 손이 100개나 달린 헤가톤 케이레스 등의 거인족도 낳습니다. 이어서 가이아와 폰토스가 낳은 5남매와 우라노스가 스스로 낳은 자식 등도 모두 2세대 신들입니다. 이어서 우라니데스 12남매는 다시 자식들을 낳아서 3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라노스의 만행에 불만을 가진 가이아의 명으로 2세대 12남매의 막내인 티탄 신의 막내인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거세한 후 패권을 차지합니다.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를 저주하고 자식들을 티탄 일명 브란당이라고 부르면서 멀리 달아나자 가이아의 출산도 이제 중단됩니다. 즉 가이아의 출산이 중단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이 안정이 되고 세상은 완성이 되어 그리스인들의 신화적 세계관도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자식인 제우스의 남매를 제한 2, 3세대 신 모두를 티탄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올림포스 신 4, 5, 6세대가 해당이 되죠. 가이아의 저주에 겁먹은 크로노스가 태어난 자식들을 모두 삼키는 만행을 저지르자 가이아와 레아의 기지로 크레타 섬에서 자란 막내인 제우스가 가이아와 메티스의 도움을 받아서 크로노스 즉 아버지가 삼켰던 형제들을 토하게 하여 구하고 크로노스를 지하세계인 타로스에게 가둡니다. 세상의 지배권을 놓고 다른 신들과의 전쟁에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티탄족과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 두 번째 우라노스의 피가 대지에 흩어져서 생겨난 기간테스와의 전쟁인 기간토마키아, 그리고 가이아와 타로스의 자식들인 거신족 티폰과의 전투. 세 차례 전투에서 제우스의 남매와 그들의 자식들인 4세대들이 지면에 승리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된 제우스는 형제들과 손잡고 올림포스 산을 거점으로 올림포스 신족 시대를 열어갑니다. 시기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지만 우라노스의 피가 바다의 거품에서 융합되어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도 포함하여 올림포스 12신을 꼽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태초의 신, 티탄신, 올림포스 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확실하게 알고 출발하면 그리스 신화의 이해는 보다 쉬워집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6세대의 새로운 신들, 반신족의 영웅들, 그리고 괴물과 님프, 일명 요정들이 생겨나서 더욱 복잡해지고, 거기다가 로마로 오면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뀌거나 로마 고유의 신까지 추가되면서 조금 복잡해지죠. 창세 신화의 신들의 교체나 신들 간의 전쟁은 세계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대부분 다음 세대가 폭력으로 구세대를 밀어내고 성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구 세력 다툼에서 힘있는 세력이 새로운 지배자로 자리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 민족 및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을 입증하거나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 힘이나 무력에서 지략과 합리적인 이성으로의 사회적 발전과 진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